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 역사에 관련된 몇 가지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조금 긴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은 주 격전지였던 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로 범위를 넓히며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전쟁이라는 끔찍한 기억 속으로 빨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조선인이지만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유럽을 누리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지옥 속을 돌아다닌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1919년 5월 17일, 갑자기 시내가 들썩거렸다. 나에게 있어 이런 소리는 마을 잔치 때나 들어볼 수 있었던 소리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고 싶었다. 평소라면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야겠지만 요즘 어머니께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몰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나는 볼 수 있었다. 그 함성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 옆집 순덕이 아저씨는 피를 흘리며 돌을 집어던지고 있었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다 주던 순사 아저씨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행히 나를 알아본 진석이 형이 떨고 있는 나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왔고, 나를 낚아채서 그대로 집을 향해 뛰어갔다.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큰 소리와 함께 순덕이의 아저씨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었다. 그날 무사히 집에 들어온 나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었다. 어머니께서는 우시며 내 등을 때리셨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날 쓰러지던 순덕이 아저씨가 생각난다. 1929년 12월 13일. 벌써 11월에 한국 학생이 잡혀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간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잡혀간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이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가 그들에게는 총칼로 억압해야 할 불편한 소리인가 보다. 그럼에도 광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시위는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때까지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날 들었던 지옥 같은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어서 광주로 이사를 결심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가만히 있자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날의 기억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시위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물론 우리를 위협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식은땀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옆을 봤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기에 우리의 연대가 지금 잡혀있는 학생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점점 퍼져서 19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의 시위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골목에서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인가 해서 경계했지만 이내 자신이 신간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있었다. 아저씨는 근처 설렁탕집으로 데려가 우리에게 밥을 사주며 우리의 이러한 시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후 이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왜 학교에서 나와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아무리 혼자 옳다고 믿고 시작했어도 힘이 들 때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고,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꼭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자신의 이름을 김병로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신간회가 이 일에 대해서 발표할 때 꼭 찾아오렴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1938년 5월 12일. 말이라는 걸 실제로 종종 봤지만 나를 죽이려 달려들 때 느끼는 그 위압감은 그동안 봐왔던 것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곧 발사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에게 달려들던 몽골 기병은 소수만 남기고 등을 돌렸다.
생각보다 싱겁게 끝난 오늘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술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공포와 죄책감에 떨고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피클턴 학생 시절에 일제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왔던 내가, 연로하신 어머니와 처자식을 돌봐야 할 내가, 특별지원병제라는 이름의 강제징집에 이끌려 그 악명 높은 관동군에 들어오게 되다니,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1938년 5월 29일, 이 일기를 쓰는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몽골 기병대를 물리쳤던 지난 전투는 소련군 공격의 계기가 되었다. 소련군 부대는 1,500여 명으로 우리보다 적은 병력이었지만 그들이 끌고 온 장갑차와 야포, 자주포 같은 무기는 관동군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소련군은 그들의 화력을 이용해 진지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동안 엄청난 굉음이라 느껴졌던 총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우리를 향해 떨어진 포탄 소리는 가히 신화 속 괴물들의 표현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저녁을 먹던 동료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사라져 나갔고, 겨우 화염 속에서 나온 병사는 자신의 몸을 태우는 불을 꺼달라는 절규 속에 목숨을 잃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공중전에서 일본 전투기가 우세를 보여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1938년 6월 30일, 처참한 패배를 겪은 우리는 우세한 공중 전력을 이용해서 소련의 항공기지를 급습하여 적 항공기 100대 이상을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승전보에 기뻐할 새도 없이 소련에서 주코프 장군을 새로 임명하여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리고 일본 역시 관동군 중에서도 정예라 할 수 있는 7사단을 우리 쪽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나는 아직 그날의 그 끔찍한 전투를 아직 잊지 못했는데,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전투를 앞두고 나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938년 9월 6일,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일본군 소속으로 소련군과 싸우던 나는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치열했던 2달간의 전투는 일본군의 철저한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전투 초반, 소련군의 월등한 기갑부대 화력에 밀렸던 일본군은 7월 초 전차 80대, 백문의 대포, 10,000명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깨야 했으나 결국 소련군의 기갑부대에 대패하고 전선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후퇴를 기다리던 소련군은 주코프의 지휘 아래 8월 중순 대규모의 포병력을 이용한 작전을 펼쳤고, 결국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일본군이 지키고 있던 강 건너편으로 도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일본군을 철저하게 각계격파하였으며 내가 있던 23사단의 경우 더욱 큰 피해를 겪었다. 8월 31일, 소련군의 폭격에 이은 보병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었다.